세계 곳곳이 여전히 분쟁의 불길에 휩싸인 지금 동북아의 한반도는 묘한 정적 속에 서 있습니다. 싸움의 그림자는 있지만 포성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 리처드 호크가 서울을 찾았습니다. 냉정한 분석가였던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곳의 힘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단련하는 의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전 세계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국은 싸움을 멈추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나라다.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30년간 전장을 숫자로 읽어온 인간이죠. 나토 자문을 했고 미 국방부 전략 분석실을 거쳤습니다. 제가 본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치들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이 봉쇄되는 시간이요. 북방 합동훈련 72회, 전술정찰기 출격 180회. 단 한 달 사이의 기록이었죠. 레이더 스크린의 적색점은 72개로 늘어났습니다. 어제는 18개였죠. 통신교신 절단 기록이 17건. 민방위 사이렌 리허설이 3차례나 반복됐습니다. 브리핑룸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지도부터 보시죠. 사정권이 어디까지인지요. 원들이 펼쳐졌습니다. 베이징과 도쿄가 같은 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던 무언가가 이 땅에 있다는 걸요. 서울에 도착한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곳을 가벼이 봤습니다. 또 하나의 동맹국 정도로요. 기술은 좋지만 실전 경험은 부족한 그런 나라 말입니다. 하지만 브리핑룸에 들어선 순간부터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좋은 중간 강국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출신 군사평론가였죠. 냉소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뻔했죠. 그때 한국군 관계자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억지력 미증명이라고 쓰셨던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죠.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부터 보시죠. 사정권이 어디까지인지요. 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한반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심원들이 펼쳐졌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3개의 원이 겹쳐졌습니다. 베이징이 걸렸습니다. 도쿄도 걸렸습니다. 같은 원 아니었죠. 현무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미사일 체계요. 원형 공산 오차는 몇 미터 이내라고 했습니다. 탄두 옵션은 다양하다고 했죠. 타격 시간은 계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치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수치와 달랐죠. 사거리가 이렇게 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확도가 이렇게 높을 줄도 몰랐죠. 이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억지력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죠. 미증명이 아닙니다. 증명하지 않았을 뿐이죠.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비웃던 영국 평론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원들이 겹쳐진 그 지도를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억지력인가? 아니면 위협인가? 그때 다른 자료가 나왔습니다. 항적 밀도 그래프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한반도 주변 해역의 선박 이동 기록이요. 빨간색 선이 촘촘했습니다. 평시의 3배였죠. 도발성 탄착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전술기 적응 통과도 늘었습니다. 항구 봉쇄 시나리오가 유출됐죠.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억지한다는 게 뭡니까?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총성이 없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 경력에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죠.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요. 이 평화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까 브리핑했던 그 관계자였죠. 박사님,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런데요. 그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죠. 차분한 게 아닙니다. 준비된 겁니다. 우리는 후퇴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진만 준비하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진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전장을 30년 봤지만 이런 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장. 침묵 속의 포성. 그리고 그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의 각오요. 한국은 가벼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만 좋은 중간 강국이 아니었죠. 이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막는 건 도덕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계산 뒤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가 있다는 걸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억지력이란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지켜야 할 것들의 무게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야전으로 향했습니다. 포병 훈련장이었죠. 산악 지형과 도심이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는 평범하지 않다는 걸요. K9 자주포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검은 철갑, 긴 포신, 묵직한 궤도. 위압적이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무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운용 방식이었죠. 이동 개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주포들이 움직였습니다. 산악을 타고 올랐죠. 경사가 급했습니다. 보통은 평지에서 운용하는 게 교범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산을 탔고 골짜기를 넘었고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저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교범 바뀝니다. 옆에 선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범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형대로 하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자주포가 분산됐습니다. 세 방향으로 흩어졌죠. 그리고 재집결했습니다. 시간은 4분이었습니다. 미군 기준으로도 빠른 속도였죠. 화력 전개, 표적 지정, 재배치.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90초. 누군가 외쳤습니다. 표적 재지정 완료. 90초였습니다. 표적이 바뀌고 탄종이 바뀌고 조준이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토 훈련에서 본 적 있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포병 부대를요. 그들도 120초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90초였죠.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가 웃었습니다. 연습입니다. 하루 3번, 1년 내내요. 우리는 느려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저는 전술망 디스플레이를 봤습니다. 화면에 표적 박스들이 전멸했죠. 후방 데이터 링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지휘통 재정찰이 하나로 엮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병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포병은 방아쇠고 정보는 눈이고 지휘는 두뇌죠. 셋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전장을 봤지만 이런 통합은 드물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훈련과 신뢰가 있어야 하죠. 그때 노장 포수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관절이 굵었죠. 오래 이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님,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필요 없을 때까지요. 우리는 후퇴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후퇴를 훈련하지 않는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역사가 담겨 있었죠. 임진왜란, 한국전쟁, 그리고 오늘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늘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후퇴를 잊었던 겁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일제 사격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신들이 일제히 들렸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방향. 하늘을 향했죠. 발사. 포성이 울렸습니다. 산맥이 울렸습니다. 메아리가 계곡을 타고 번졌죠. 땅이 떨렸습니다. 제 가슴뼈도 떨렸습니다. 포신에서 열기가 솟았습니다. 탄피가 땅에 떨어졌죠. 쇳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자동장전기가 리듬을 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맹세라는 걸요. 평화를 지키겠다는 맹세.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맹세. 포성이 멈췄습니다. 고요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달랐습니다. 아침의 고요와 달랐죠. 무언가를 끝낸 뒤의 고요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포병은 근육이 아니라 의지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90초.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한동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장교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강해 보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럼 뭡니까? 단단합니다. 강철이 아니라 습관처럼요. 후퇴를 잇는 습관이요. 장교가 웃었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맥이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빛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기술만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봤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의지를요. 수치가 아니라 사람들을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억지력이란 화력의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는 걸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죠. 30년 전장을 봤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다시 브리핑룸으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자료였습니다. 기밀 등급이 높았죠.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원들이 그려졌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세 개의 동심원이었습니다. 현무 계열입니다.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단거리는 반경 500km, 중거리는 1500km, 장거리는 3000km 이상입니다. 원들이 겹쳤습니다. 베이징이 걸렸습니다. 도쿄가 걸렸죠. 블라디보스토크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원형공산 오차는 수미터 이내입니다.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탄두 옵션은 다양합니다. 타격 시간은 계산되어 있죠. 첫 30분 이내에 주요 표적 타격이 가능합니다. 첫 30분.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통합 타격 개념입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미사일, 포병, 전자전, 무인체계. 4개의 레이어가 겹쳐졌죠. 첫 단계는 교란입니다. 레이더를 무력화하죠. 두 번째는 타격입니다. 지휘소와 보급선을 끊습니다. 세 번째는 재교란입니다. 복구를 막죠.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시간축과 피해 축이었습니다. 30분 지점에서 그래프가 급격히 꺾였습니다. 적의 대응 능력이 이 시점에서 무력화됩니다. 설명이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죠.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짚었습니다. 30년간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밀함은 드물었죠. 단계별 시나리오, 시간표, 피해 예측 행렬.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억지력입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쏘지 않습니다. 하지만 쏜다면 끝냅니다. 상대가 회생 불가능하게요. 그래서 상대는 쏘지 못합니다. 회생 불가능.
그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상호 확증 파괴의 한반도 버전이라는 걸요. 냉전 시대의 원칙을 이 좁은 반도에 맞게 재설계한 거였죠. 내가 죽더라도 너는 회생 불가능하다. 그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원들이 겹쳐진 그 지도를요. 베이징, 도쿄 주요 항만 군사기지. 모두 원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죠. 냉정한 수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이 평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다음 주 국제회의에서 발표하실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뭘 말씀하실 겁니까? 진실을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일부는 한국이 감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과잉 대응이라고 하죠. 저는 웃었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방금 본 게 감정입니까? 저건 계산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계산이죠.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을 해주십시오. 세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참전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20살, 22살, 24살. 그들은 이 땅을 지키다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오래 봤습니다. 비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다시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기를, 다시는 이 땅이 불타지 않기를.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지도 위의 원은 단순한 기하가 아니었습니다. 결의의 범위였죠. 보호의 범위였습니다. 다시는이라는 맹세의 반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억지란 공포가 아니라 확률이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상대가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의 확률. 그 확률이 100%에 가까울 때 상대는 멈춘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의 억지는 함성을 지르지 않는다. 계산한다. 그리고 끝낸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연인들이 걷고 아이들이 뛰고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지도 위의 원들, 계산된 시간표, 회생 불가능이라는 단어. 그리고 다시는이라는 맹세가 있다는 걸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국제회의에서 뭘 말할까요? 숫자를 말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말할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숫자는 신뢰를 만들고 사람은 의미를 만들죠. 그 둘이 합쳐질 때 억지가 완성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억지는 숫자가 아니라 물려받은 기억이라고요. 선대가 후대에게 건네는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야전 막사, 병영식당, 국방연구소, 그리고 방산공장까지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병영에 들어섰습니다. 철제 침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수첩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죠. 누군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읽어보셔도 됩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펼쳤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죠. 오늘도 경계를 섰다. 아무 일 없었다. 그게 다행이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식당으로 갔습니다.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죠. 한 병사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작은 통이었습니다. 멸치볶음이 담겨 있었죠. 정성이 보였습니다. 맛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고향 맛이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철제 침대와 손때 묻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형제였죠. 국방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원들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수식이 가득했죠. 뭘 연구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표적 식별 알고리즘입니다. 한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민간인과 군사 목표를 구분하는 거죠. 실수를 줄이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우리가 지키려는 게 뭡니까? 그가 반문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방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갔어요. 제가 만든 장비를 쓴답니다. 든든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자랑스러워 보였죠. 저녁에 군인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어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죠. 아들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걱정되죠. 하지만 믿어요. 이 나라가 아들을 지킬 거라고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경험에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배웠죠. 준비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요. 매일매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나흘 동안 뭘 봤나요? 무기를 봤습니다. 숫자도 봤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본 건 사람이었습니다. 철제 침대의 일기장, 어머니가 보낸 반찬, 기름 묻은 노동자의 손, 눈물 맺힌 어머니의 눈. 그것들이 억지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억지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지켜야 할 것들의 총합이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현장의 냄새는 기름과 쇳가루가 아니라 어머니의 김치였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저녁 식탁이고 누군가의 일기장이고 누군가의 눈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국제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넣지 않았죠. 사람도 넣었습니다. 병사의 일기, 어머니의 반찬, 노동자의 손. 이게 억지력입니다. 저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발표는 처음이었죠. 데이터가 아니라 증언을 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실이라고요. 그리고 진실은 말해져야 한다고요. 닷새째, 저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였습니다. 방제 교육이 있다고 했죠.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가방에는 뭘 넣어야 할까요? 물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전등이요. 다른 아이가 외쳤습니다. 초콜릿도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배낭이었죠. 물병, 손전등, 비상식량, 간단한 구급약. 아이 손에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이걸 항상 준비해두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가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작은 방제 주머니가 내 심장을 울렸습니다. 항만으로 향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비상대응 훈련이었죠. 화재 발생. 누군가 외쳤습니다. 노동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부상자를 옮겼습니다. 3분 만에 끝났죠. 한 노동자가 반사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매달 훈련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매달이요.
익숙해지려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가 멈추면 나라가 멈춰요. 항만은 심장이니까요. 그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 손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반사조끼가 한 나라의 회복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자체 사무실로 갔습니다. 구청장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위기 매뉴얼이었죠. 재난 시나리오별로 준비돼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홍수, 지진, 화재,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전시 상황까지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피소 위치, 비상식량 보관처, 의료 지원 체계.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구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요.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 들렀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방위 조직 회의였죠. 비상식량 기부 받았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펜션 주인이 보냈어요. 라면 박스 10개요. 고맙네. 다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지. 다음 주 훈련 때 참여합시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죠. 하지만 진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비는 거대한 스펙도 호화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나누는 한 통의 김치였습니다. 펜션 주인의 라면 박스였고 노인들의 다음 주 약속이었죠. 회관을 나오는데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편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죠. 아저씨,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저는 평화가 좋아요. 전쟁은 무서워요. 우리 모두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연필 자국이 삐뚤빼뚤했습니다. 작은 하트도 그려져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줄의 감사에 나는 오래전 전장의 허무가 사라졌습니다. 30년간 숫자를 봤습니다. 그래프를 그렸고 보고서를 썼죠. 하지만 이 편지 한 장이 제 계산서의 숫자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고맙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소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죠. 저는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억지력입니다. 이 웃음을 지키는 것. 이 연필 자국을 지키는 것. 이 작은 하트를 지키는 것.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눈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죠. 국가의 방패는 거대한 강철판이 아니라 매일 하는 작은 약속들의 중첩이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레포트를 쓰지 않는다. 나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리고 편지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의 웃음이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노인들이 걷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억지력이란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려는 모두의 작은 준비라는 걸요. 그리고 그 준비가 모여 기적이 된다는 걸요. 엿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온라인에 루머가 퍼졌습니다. 한국의 억지력이 과장됐다는 얘기였죠. 외신도 보도했습니다. 정보전이었습니다. 저는 팩트체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대조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번역을 검토했죠. 이 수치는 맞습니까?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른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커피 잔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된 사람도 있었죠. 진실을 찾는 일은 늦은 밤의 커피와 번역의 연속이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밝혀졌습니다. 루머의 출처가요. 조작된 수치였습니다. 억지는 정확한 설명과 신뢰 회복의 과정이라는 걸 저는 그때 배웠죠. 다음 날 모의 위기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었죠.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통신 지연 발생. 누군가 외쳤습니다.
A지역 자원 부족. 다른 누군가가 보고했습니다. 칠판에 문제점들이 적혔습니다. 의사소통 병목, 자원 불균형, 절차 혼선.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허점은 우리의 자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달랐습니다. 즉시 보안 리스트 작성.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참여했죠. 화물 연결 오류를 고쳤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을 수정했습니다. 자원 배분을 재조정했죠. 3시간 만에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약점은 수치가 아니라 개선의 출발점이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억지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 개선의 의지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녁에 연설문을 다듬었습니다. 다음 주 국제포럼 발표였습니다. 제네바에서요. 처음엔 데이터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대응 시간. 하지만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람을 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아이의 방제 가방, 노동자의 반사조끼, 어머니의 눈물. 그것이 억지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군사적 계산보다 인간의 목소리를 먼저 꺼내기로 했습니다. 학자의 언어를 버리고 증언자의 어조로 말을 다듬었죠. 무대 리허설을 했습니다. 빈 의자들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억지는 위협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힘은 설명될 때 비로소 정당해집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죠. 그날 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내외 의심과 과제들이 쏟아졌죠.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기업들도 연락했습니다. 청년 단체도 손을 들었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국밥이었죠. 농담도 오갔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함께니까요. 한 자원봉사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새벽빛 아래 쌓인 손들이 나를 확신시켰습니다. 억지는 시험을 통해 성숙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험을 함께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동이 텄습니다. 사람들이 악수하며 헤어졌습니다. 불빛 아래의 악수였죠.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가정보다 더 복잡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풀어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 밤의 행렬은 숫자로 셀 수 없는 가치였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억지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요. 함께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신뢰가 자란다는 걸요. 연설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힘은 설명될 때 비로소 정당해진다. 그리고 한국은 매일 설명하고 있다. 행동으로. 저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제네바에서 증언할 준비가요. 일주일째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국제안보 포럼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전문가들이 모였죠. 연단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죠.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하려는 건 데이터가 아니었으니까요. 증언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억지력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시장의 아침, 학교 앞 횡단보도, 병영의 식탁이었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력이란 무엇입니까? 천천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억지를 무기의 숫자로 정의해왔습니다. 사거리로, 정확도로 계산해왔죠.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동안요.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억지는 위협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요. 디터런스 이즈 나트 스렛. 이츠 트러스트.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재해 훈련 장면이 나왔습니다. 노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대피하는 모습, 자원봉사자들이 비상식량을 나르는 장면이었죠. 억지는 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가 국민을 믿고 세대가 세대를 믿는 그 신뢰요. 앞줄에 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손이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전략가였죠. 호크 박사, 그건 철학이지 전략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철학은 총알을 막지 못합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철학은 총알을 막지 못하죠.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총알이 발사되지 않게 만듭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전략이란 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억지는 다르죠. 억지는 싸움 자체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을 막으려면 상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우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준비하죠. 그 차이를 아십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자는 적을 찾습니다. 평화를 준비하는 자는 이웃을 찾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결처럼 번졌죠.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접고 있었죠. 평화는 우리가 만듭니다. 전쟁은 어른들의 실수예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가 제 가슴을 울렸죠. 이 아이들이 제 보고서보다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억지의 진짜 뿌리죠. 회의장 뒤편에서 젊은 연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억지는 수학이 아닙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억지는 약속입니다. 한국은 주변국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요. 프랑스 전략가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한국의 억지력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된 평화입니다. 단 3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3단어가 30년의 분석을 담고 있었죠. 마지막 장면이 떴습니다. 한강의 새벽이었습니다. 물 한 개 속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이 강을 보십시오. 조용합니다. 하지만 멈춰있지 않죠. 흐릅니다. 한국의 평화도 그렇습니다. 조용하지만 멈춰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흐르죠.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젊은 연구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희망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제네바 호수가 보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분석가가 아니라 증언자가 되었다. 잠시 멈췄습니다. 펜을 다시 들었죠. 아니다. 나는 오늘 학생이 되었다. 한국이 선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BBC가 보도했습니다. CNN도 다뤘죠.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뉴 컨셉트 프롬 솔. 서울에서 온 새로운 개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학계도 움직였습니다. 논문 요청이 쏟아졌죠. 인터뷰 제안도 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현지에서였습니다.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평화 워크숍이 열렸죠. 청년 안보 토론회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세대. 젊은이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억지가 공포가 아닌 참여의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올랐죠. 나는 데이터를 보러 왔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보고 간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고요했지만 멈춰있지 않았죠. 준비된 평화처럼요.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쓰려 했죠. 디터런스 어넬러서스 퍼닌설러 케이스. 하지만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From Deterrence to Endurance. 억지에서 지속으로. 표지는 흰색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만 적었죠. Peace is prepared. 평화는 준비되는 것이다.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켜졌죠. 박사님, 한국의 억지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싸움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평화를 단련하는 나라입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싸움을 준비하는 자는 적을 찾습니다. 평화를 단련하는 자는 미래를 지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강철보다 단단한 건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죠. 사람들이 걷고 아이들이 웃고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그리고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를요.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억지는 전쟁을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평화를 이어가는 습관이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준비된 평화만이 진짜 평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나는 더 이상 타국인이 아니다. 보고서를 봉인했습니다. 흰색 커버의 심플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졌죠. 도시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컸습니다.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평생 전장을 수치로 분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평화를 계산했습니다. 그들의 억지는 두려움의 방패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언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힘이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단련하는 것입니다.